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지도부가 출범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당면한 문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과 동시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관계 설정이 되게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기사는 되게 핫했죠. 오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대통령이 만나준다면 만나는 게 맞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2년 가까이 윤 대통령 만나자고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총선 끝나고 만나게 됐잖아요. 네. 2년이 맞습니다. 넘었지 그러니까 네. 결론. 2년 가까이 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야당 대표라는 것은 권력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찌되었건 비판할 거 비판하면서 국정 운영에 협조하면서 가는 그런 전통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지금 투쟁 뭐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저도 보면서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던 게 첫 번째 우선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윤희석 수석님께 많이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하는데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표현이잖아요. 시대에. 그렇죠. 굉장히- 영수가 네. 뭔지 알죠? 네,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고 총재 아니에요. 시절 때 썼던 그 한자가 그게 아니야. 한자가요? 그 머리 숫자가 아니에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옷깃령의 옷깃 네, 네. 소매 숫자예요. 맞다. 설명 눈에 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용어 같은 거를 중국 고전이나 이런 데서 갖고 와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용어들이 많거든요. 네. 해드끼리 만난다는 뜻으로 쓰이긴 하지만 네. 뜻 자체 원래 그게 머리 숫자가 아니라고. 뭐 대통령 할 때 영자에다가 그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야당 대표를 만날 때 그럼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삼자회담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겸할 때는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네. 한 진영의 대표 역할을 해버렸으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당 총재 겸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니까. 네. 근데 지금 안 그런 지가 3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총재 마지막 총재 김영삼 총재 이렇게 생각나는데요, 저는. 총재 저는 신한국당 총재 이해창 그렇게 총재? 나갔을 그 96년이에요. 신한국당 창단된 지가. 네. 그때도 총재를 하셨나? 그건 모르겠어요. 이해창 총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한국당 네. 만들 때는 하여튼 보자고요. 네. 그거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자꾸 그 야당 대표가 됐으면 자꾸 대통령이랑 1대1로 네. 얘기하려고 좀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맞는 상황이냐?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솔직히 얘기해서 컨트롤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판보다 조금 우호적인 민주당이 우호적인 뭐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솔직히 이번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장관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 결속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대1로 만나자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급을 올리기 위한 거라고 이해는 할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장악도 못하고 있고 난처한 상황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임 당대표가 됐으면 이 점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 책임 높이는데 급급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자 이제 사흘 됐으니까 이제 좀 봐줄 텐데 네. 하여튼 영수회담 개념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옷긴 영자가 대통령의 영자가 맞아요. 근데 네. 하여튼 그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네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당이 어제 연찬했잖아요. 네, 연찬회가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 또 이거 하고 똑같은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저는 그 어제 연찬회 당연히 할 겁니다. 해야 되고 결속을 강조하고 그렇게 한 번씩 모이는 건 분명히 필요한 행위인데 네.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저는 2명의 발언에 집중을 해봤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당의 외부 위원으로 뭐 공관위원도 좀 하시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어제 특강에서 저희 당 연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잘 봐라. 진단을 좀 해보겠다 내가. 그러면서 2022년 대선 승리는 착시다. 이 결정적인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항상 얘기하던 그 얘기예요. 많이 말씀하셨죠. 총선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총선에서 지금 정도 할 거다.
네. 과거에는 영남의 의석수가 호남보다 한 2배이기 때문에 40석 정도 먹고 들어가서 수도권에서 싸워서 다수당을 점했는데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점점 커져서 수도권 정당이 돼버렸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40% 원내 40%를 얻지 못할 거란 얘기하고 대선도 동전 던지기 해서 이길 정도 수준이다. 그 얘기는 뭐냐? 확률이 잘 봐야 반이란 얘기예요. 대선도. 네. 정확한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그분 말씀 중에 정말 맞는 말이다 한 게 민주당이 점점 전국 정당화되고 이 커지니까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주식시장 관련한 인식이 진성준부터 이소영까지 있는 당이 됐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의미 있는 말이네요, 진짜로. 네.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완전 보수다 이 뜻이 아니라 대단히 합리적인 거 하나. 정말 합리적이죠. 두 번째는 친시장적인 논리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쪽에 오실 분들들 다 놓치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정확히 짚으셨다. 네.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그럼 각오를 이분들이 각오를 다지고 있나? 근데 또 앉아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기가 막혔고 나 한 분은 뭐냐면 배준영 의원이에요. 인천 강화. 네. 저 같이 이제 대변인도 몇 년 전에 해서 네, 면식이 하셨었죠. 있고 그래도 서로 좀 소통이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배준영입니다. 인천 강화의 배준영입니다. 인천 14명 의석수 중에 저희 당 의원 2입니다. 우리는 인천 포기한 당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정확한 인식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영남권이라든지 딱딱한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잘 안 들었을 것 같아. 네, 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의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으면서 걱정되는 건 어제 하는 말 들어보면 막 뭉치자 싸우자 뭐 이런 예.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직면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이제 좀 있으면 10월달에 국감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번 국회가 작년의 국감은 여당으로서 맞이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야당으로서 맞이하는 국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감이 야당의 시간인데 사실 이번 국감은 저희가 국민의힘이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행정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영향으로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최근에 상임이라든지 그 현안 질의 같은 거 볼 때 저희 당 의원들이 질문하는 수준이라든지 오히려 대치기 당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되치기죠. 네, 다 대치기 당하잖아요. 그러면 국감 때 대치기 당하면 완전 그거 짤로 박제돼 가지고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점수 딸 포인트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비슷비슷해야 조롱당하는 영상도 있고 아닌 영상도 네. 있고 이렇게 나올 텐데 일방적으로 조롱당한 영상만 편집돼서 유포될 그렇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언론 환경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못하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론이 안 받쳐주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권이 어쨌다 민주당이 어쨌다 무도하다 얘기를 해도 편이 없으니까 실현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힘을 더 키워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써야 맞는 건데 네. 지금 그게 아니라 발끈해가지고 아니 대표 되자마자 전쟁을 선포한다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전쟁을 할 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군인이 많아요. 무슨 전략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전 장동혁 대표가 정말 자충수를 던졌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대통령이 회담에 와도 자기가 좀 더 의제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아량을 보이는 모습, 되게 그런 모습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 그 단독으로 만나달라는 얘기인데 네. 단독으로 만나주면 내가 가겠다 이 말을 지금 방금 전에 했어요. 네. 그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표로 인정해달라는 얘기인데 네. 그 인정 욕구에 대해서는 본능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시점에 대표된 거에 대해서 본인 정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찬찬히 생각해 볼 시간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네, 댓글부터 좀 읽겠습니다. 많아가지고 올려주시겠어요, 피디님?
안태희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담담이님 가장 좋아하는 두 분 조합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송윤혜님 한동훈 팀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종숙님께서 훈장으로 여기겠다는 김변님의 말씀에 울컥 감동받았습니다. 깔끔 정로 윤변님께도 감사드리며 8월 막바지 더위 이기살 포도당 보내드리겠습니다. 더위 이기실 포도당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기현님께서 합리적 사고는 언제나 어디서나 정의가 됩니다. 아유, 네. 그리고 이희식님 감사드리고요. 심윤랑님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밥조아님께서 국힘은 겨우 대구 경북을 두고 자리 싸움할 것 같은데 명청대전 이름처럼 내부 갈등 터질 가능성은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을 제가 어디서 하나 들었는데요.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방선거 앞두고 뭐 우리 당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예상하는 것 중에 뭐 지도부가 어떻게 되네 이런 얘기를 막연하게 하시는데 그런 어떤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분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지방선거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중심이 돼서 네. 움직여지는 선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광역자치단체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유정복 인천시장 뭐 예를 들어 박형준 부산시장 이런 분들은 다 선이에요 일단. 네. 오세훈 시장 벌써 4번 됐고 유정복 시장 재선 중간 한번 쉬셨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박형준 시장도 재선하고 재선. 3선 들어간단 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당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정치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기 때문에 뭐 거의 대선 주자급이라고 봐야죠. 유정복 시장도 대선 출마하셨으니까. 네, 하셨었죠.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선거를 위해서라도 당이 움직임을 지금처럼 가면 안 된다고 가열차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못 간다고 분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되자마자는 전당대회 때랑은 이 톤이 바뀌잖아요. 네. 내부에 대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천지분간 못하고 좀 얘기하는 사람이 계속 있어서 문제인 건데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거는. 네. 계속 읽으시죠. 그다음에 타자님께서 윤희석 김윤님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화이팅 해주셨고요. 순돈이님께서 김윤영 대변인 JTBC 출연 네 제가 김기현 대변인 옆에서 좀 소신 발언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현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제 패널 중에서 해당하는 사람은 징계하겠다라고 했고 저는 이제 뭐 그 징계 그게 해당 행위라면 징계 받겠다고 얘기했고 김기현 대변인은 그냥 뭐 이틀만 패널이 자가검열하는 건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숙고할 게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저도 무슨 말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말하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아니 그 사람 기자 출신이에요. 네, 네. 제가 이상하게 말한 거 아닙니다. 오케이. 네. 네. 그다음에 써니 사이드업님께서 어제 방송 보고 김민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다가 김용 대변인 JTBC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감정 널뛰기가 최고네요. 윤희석 대변인님 마침 KBS에서 기운 없어 보이던데 지금 좀 나아 보여 다행입니다. 그게요. 제가 뭐 기운 없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라디오잖아요, 라디오. 네. KBS 라디오 아침 라디오 그 8시부터 하는 거 그거 들으시면요. 진행자분이 굉장히 차분해요, 톤이.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방방 뛸 수가 없고 이제 김준일 평론가야 원래 뭐 그분 자유로운 분이니까 막 네. 하시는데 제가 같이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톤을 좀 이렇게 눌러서 목소리를 눌러서 말하는 거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채널 따라서 좀 맞춰주느라고 그럴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어느 방송은 예를 들어서 CBS 한판 승부나고 제가 좀 세게 얘기하죠. 네. 이렇게 진행자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방송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저는 늘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거랑 이거 지금 다른 주제랑 다른 얘기인데 방송하실 때 이렇게 진행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좌지우지되는 게 되게 크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하도 이제 뭐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치우쳐서 방송하는 사람은 제가 일주일에 한 20개 한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살짝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 정도는 넘어가고 처음에 이제 몇 번 그런 적이 있죠. 그럼 저 방송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니까 시커멓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정색하지 않으면서 꽈주면 알아듣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헌주님께서 김윤영님 어제 방송 나가서 하신 발언 시원하고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이분께서도 지쳐 보이신다고 수님 지쳐 보신다고 사실 뭐 하시는데 속이 아니죠. 그거는 맞아요. 네, 그건 맞는데 저희 어쨌든 응원해 주시니까 열심히 화이팅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LSKJ님 제 생각엔 앞으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민주당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삐걱대면서 하는 거 자세히 보면 정청래도 만만치 않잖아요.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저는 지금 정청래가 대표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금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의 바람이고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정치권을 들여다보고 이걸 업으로 삼는 입장에서 좀 그래도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총선을 지금처럼 소선거구제와 이상한 비례대표제 이 제도를 유지하는 한 저희가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0%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20년이 지나도 0%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 구성도 그렇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소선거구제가 갖는 불합리성이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완전히 그 표본처럼 적용이 돼 있다. 네. 이런 상황이어서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총선에서는 무망하다. 총선은 무망하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럼 대선은 어떠냐? 박명호 교수 아까 말씀하신 그분의 진단이 정확해요. 동전 던지기. 동전 던지기는 민주당도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100% 확신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앞이냐 뒤냐가 확률 50%란 얘기인데 대선은 승부 볼만하다. 그래서 착시라는 말이 2022년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착시라는 말이 이긴 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기긴 했는데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동전 던지기로 이겼어. 이 의미라는 거예요. 뭐 축구나 이런 거 보면은 다 동률이면은 추첨을 하잖아요. 추첨. 네. 그 동전 던지기 하거든요. 네. 거기서 졌다고 해서 올라간 팀보다 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구현이 된 거지. 우리가 24만 7,077표인가 이겼는데 0.73%다 이긴 것처럼 진짜 뭐 6대4 정도로 이긴 것처럼 정권 운영하다 이 꼴을 맞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290만 표 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도 그러니까 비례대표 말고 지난 총선 지역구에서 얻었던 표를 전체로 퍼센테이지로 나누니까 5.4% 졌죠. 네, 5.4% 민주당이 50점 몇 프로고 저희가 50.5 우리가 45. 45.1 네, 그렇게- 45.1 네, 그렇게 졌는데 뭐 현실적으로 표차는 얼마 안 나지 뭐 의석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현실이니까요. 네. 그게 소선구제에서 우리가 피해보는 아주 불행한 케이스죠. 네. 그다음에 박진홍님께서 패널 제재 아이고. 아니요. 아, 네. 맞습니다. 패널 제재하겠다고 했을 때 진짜 웃었어요. 니 뭐 대 50 보도 지침도 아니고 개헌저지선 간당간당 지키는 야당이 뭐가 된다고 웃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철강 사업은 중국이 다 가져간 거 아니냐. 석유화학은 너무 흔들린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 관세 어떻게 대응하냐. 특히 GM 철수하는 거 아니냐 등등등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는데 그깟 패널 운운하는 거 보고 참 먹고 살 걱정 없나 보다 싶더라고요. 벌써 우리가 지금 중국산 철강제에 대해서 덤핑 판정할 수가 있다는 뉴스가 그 두세요. 네네. 네. 그다음 석유화학은 지금 구조조정 해야 돼요. 네. 굉장히 큽니다. 중국이랑 중동에서조차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나프타라고 있잖아요. 네, 나프타. 그 원사라고 봐야 되죠. 네. 이 원료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네. 건데 그게 이제 안 돼서 이게 장치 산업이라 굉장히 크게 손해 보는 몇몇 기업이 있어요. 외국에도 공장이 있고 한데 그 과투자를 해서 이게 결국 우리한테 다 돌아오고 GM 과거 GM 대우였죠. 네, 쉐보레잖아요. 쉐보레. 쉐보레. 그게 이제 여기가 생산 기지만 있는데 자 거기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들만 해고되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근데 지금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노동부 장관이 산별 노조 개념의 노사 협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는데 정말 근로자를 위한 그런 정책을 할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손해는 그분들이 본단 말이죠. 직장 폐쇄되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이슈들이 많은데 기껏 뭐 무슨 패널이 어쩌네 무슨 뭐가 뭐 당내에서 과거에 뭐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파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저 일성의 경제 얘기가 나오길 좀 바랬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렇습니다. 네. 후루꾸 알지랑님께서 윤희석 대변인님 끝날 때까지 갑니다. 단결이라고 해주셨고요. 그럼요. 야구 안 끝났어. 맞아요. 밥스 커피님께서 팀 한동훈 격하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건루아님께서 윤희석 대변인님 강동갑 주민이 응원합니다. 김용님 또 화이팅이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신정혜님께서 두 분 열렬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비 3회 납입하니 오늘 국민의힘 장배신 이름으로 고통하는 문자를 받고 즉시 삭제했고 차단하려다 일단은 꼭 참았습니다. 아, 그건 당에서 오는 거니까 네. 차단하지 마세요. 차단하면 나중에 또 이거 그게 뭐가 와요, 네, 자꾸만. 그 예. 선거인단 들어가는 거 했을 때 또 예. 링크 찾기도 힘드니까요. 예. 그냥 차단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 삭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채화꽃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님께서 김민수 장동의 강경 성향이 국힘 지지층 내에선 생각보다 상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짠물이라고 하지만 온건 보수가 투표 안 하는 것도 우리 편은 뭘 해도 괜찮다는 정치 지형과 정치인들의 가오라고 전 생각해요. 그냥 짠물이다라고만 치부할 수 있는 건지요. 전 강경 온건 두 쪽 다 이해는 됩니다. 국힘 지지층이 사실상 강남 성향을 띤 기득권과 영남 지역주의에 기반한 분들이 사실상 남은 것 같긴 하네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저희 당 지지층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중도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저희 당 지지하다 많이 빠졌잖아요. 네. 연령대별로 봐도 그렇고 성별로 봐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들은 노년층, 특정 지역 뭐 네.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안 보인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과연 잠잠하게 지켜보시는 그 분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겠죠. 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데 그만큼 제가 그 말씀드렸던 최소 앞선 세계 공천에서의 실패로 인한 후과가 지금 있다. 그러니까 이 벽에 의해서 3선 4선 되신 분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이 앞에서 공천이라든지 이런 후속 작업을 못한 그 10년 동안의 세월이 쌓여서 지금의 딱딱한 석고를 만들어 버린 거란 말이죠. 이거 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요겁니다. 요거. 왜 골고루 생각했냐면 네. 뭘 생각했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그런 분들이 한 분씩 다 박혀 있다는 예,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영향을 미친다. 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아무래도 선수에서 밀리고 하니까 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좀 당에서 가장 힘이 있을 만한 분이 이거를 혁명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되려다가 좌절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복고 형식으로 가서 네. 레트로 감성으로 가다가 이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볼 땐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고 봅니다. 음,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올라갈 일만 없어 이 뜻이 아니고 네. 상상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는. 이런 지도부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변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큰 틀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빔 내려주세요. 그다음에 가을 하나님께서 당원표가 많이 오염된 것 같습니다. 오염된 표에는 전대 경선률 8대2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국힘 당원 60%는 아직도 윤석열 옹호하고 탄핵으로 대표님 미워하는 것 같아 보여 답이 없어 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투표 안 하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당원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8대2 룰 바꾸는 게 당장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존을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광역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당이 안 된다는 생각하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방금 전에 저것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7대 3을 유지해 왔어요. 네, 대통령 후보는 5대 5였고 5대5.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10대 빵이 됐죠. 김기현 대표 만들 때. 네. 그때 이제 논리가 그거였어요. 당 대표니까 네. 당원이 주인 아니냐. 그러니까 오롯이 당원의 뜻만 반영하자. 그래서 10대 빵, 그러니까 100대 0 당원 100% 반영 선거를 해서 53% 가까운 득표율로 52.9로 김기현 대표가 탄생한 게 23년도 3월 8일이에요. 네. 그거를 다시 바꾸자. 그게 언제 됐느냐? 작년 7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우여 비대위에서 바꾼 게 8대 2예요. 네. 그 8대 2 룰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가 탄생을 했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민심 당신 다 63이 나왔냐 그 생각하시죠? 다들 그거 많이 궁금해요. 왜 그런지 네. 이상한데 네. 왜 그랬지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한동훈이라면 비대위 때 총선 앞두고 좀 싸우고 했지만 그래도 윤 대통령하고 제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윤 대통령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윤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 사람이 한동훈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3이라는 숫자가 나왔지.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었던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탄핵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네. 그거예요. 그게 한 20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경선 때 40 정도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더풀 라이프님께서 민수를 비롯한 계엄 옹호 세력들은 포고령을 읽어보지도 않았나 보네요. 정치 1도 모르는 저도 포고령 보자마자 아이고 보수 지읒됐다라고 느꼈는데 말이죠. 라고. 어제 아마 한판 승부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심각했죠. 네. 제가 어제 그 같이 패널로 있었던 박성태 실장하고 방금 전에 소통을 좀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네요. 많이 힘드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네오케이님께서 테디 100변 때부터 왓수다 시청한 사람입니다. 지금 한동훈 가게가 좌우 합작 스포츠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윤호개인 분류가 말이 되건 말건 한 대표 물어뜯고 진보 쪽이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놈의 단계 문제 이제 털고 가면 정말 안 됩니까? 법적 문제 차치하고 도의적 차원에서도 가르마 타고 정리해서 끝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라고. 못해요. 네. 그 제가 계속 논리를 제공하는데 그게 결론은 한 명이 계속해서 뭐 글을 올렸다 당원 게시판에. 근데 그게 여론이 될 수도 없고요. 당원 게시판 들어가려면 따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아무나 볼 수 있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론 조작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습고 한 사람이 3번만 뭐 글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저도 안 들어가요. 저도 안 들어.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자 여러 번 올렸다고 치고 올렸는데 그 사람이 윤 대통령 찬양했으면 그것도 여론 조작입니까? 그런 논리도 하나 나오고요. 네. 그때 윤 대통령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비난을 또는 비판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려면 지금 뭔가 결과가 반대로 나왔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비판한 포인트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국 탄핵당하고 결국 우리가 정권 잃은 거잖아요. 그 사람 말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조언을 해준 거죠. 진짜로.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무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무지성인 거죠. 네. 그다음에 KGB님께서 무서워. 네, 두 분 응원하며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두리님, 내일 9시 라방합니다. 주제는 외교 안보입니다. 그 대표님 라방인 것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님께서 오늘 KSOI 조사에서 국힘 지지층 68%가 윤통 면회 가야 한다고 답했네요.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48년부터 헌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공화국이란 말이에요.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헌법에. 근데 아직도 왕조적 시각과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대통령은 나라님, 네. 나라님은 무조건 지켜야 하고 무오류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갇혀 있고 또 하나 감정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너무 싫으니까 자꾸 반대로 과거로 가서 네가 이렇게 안 했으면 이럴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회고적 시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이분들이 저렇게 많이 뭐 저 숫자야 바뀔 수 있겠지만 꽤 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계속 설득해야죠. 네, 그 보수 지지층에서 유독 그 방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통령을 나라님과 동일시하는 성향이 좀 뚜렷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조금씩 더 뭐 고쳐 나가면서 저희가 해야만 집권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좀 바로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